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3년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담당할 박정근 회계사라고 합니다. 일단 저랑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과정을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면요. 일단 저는 2004년에 회계사 시험 합격했으니까 올해로 저희 회계사들 연차로 따지면 딱 20년 차 되는 것 같아요. 20년 차가 되고, 그 회계법인에서 여러분 그 회계법인 가면 뭐 부서가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회계 감사하는 데도 있고, 텍스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세무자문 컨설팅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그 세 군데를 일단 다 돌아다녀 봤어요. 감사본부에서도 일해보고, 텍스본부도 일하고, 컨설팅 본부에도 일하다가, 이 시험과 관련돼서 그럼 한 거는 뭐냐? 제가 예전에 3일회계법인에 있을 때, 그 3일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 3일 아카데미에 가면 이제 실무 강의, 우리 회사 실무자분들한테 회계나 세무 강의하는 실무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한 5년 정도 강의를 했었고요. 근데 그 5년 동안 강의하면서 재경관리사라는 시험에 교재를 집필하는 업무를 제가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재경관리사는 어떤 내용들을 교재에 담는지,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는 매년 개정되다 보니까 이 개정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교재에 반영될 것인지 라고 하는 특징들을 제가 조금 그건 해봤으니까 잘 알고 있어서 시중에 있는 어떤 강사분들보다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되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전달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만 좀 믿고 제가 처음부터 이런 부분 중심으로 좀 학습하시죠 라고 하면 그대로만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재경사 시험 보면은 저희 이페스 코리아에 있는 과정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거에 따라 가실 텐데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정규 이론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이라는 강의가 있고요. 일단 마지막에 기출문제풀이하는 문제풀이라는 과정이 있죠.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정규이론 강의가 이제 시작하는 과정인데, 나는 세법이 뭔지 몰라요. 난 세법 아직 안 들어봤어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 듣는 과정이 여기 있는 정규이론 과정이라고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정규이론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거는 사람이 처음 하면서, 처음 해보면서 그걸 완벽하게 학습한다는 거는 대부분이 불가능해요. 정말 엑스트라 오디너리 한 사람들, 정말 특별한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법을 처음 들을 때 이거 뭐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네? 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것도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걸 완벽하게 나는 이해해야 직성이 풀려 이렇게 하면 시험 공부하는 기간이 정말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정규이론 강의는 일단 한번 쭉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돌리는 거, 이 과정을 한 2번 정도는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규이론이 핵심 기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규이론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일단 듣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처음에 내가 이 강의를 들을 때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두 번째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땐 이해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규이론 강의를 처음에 들으실 때는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끝난다는 심정으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꼭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핵심 요약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자, 핵심 요약은 정규이론을 다 들으신 분들, 기본적인 이론은 알고 계신 분들한테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한번 콕콕 집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리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그 문제가 뭐냐? 제가 핵심 요약 관련돼 가지고 그 문제를 한 2년 전부터 엄청 늘렸어요. 왜 늘렸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강의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싶죠. 그 문제를 풀고 싶어서 또 어디 가냐면 과거에 뭐 기출 문제들이요, 몇 년 동안 쌓은 기출 문제요, 뭐 그런 걸 막 돌아다니시면서 또 거기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샀다가 또 저기에서 문제풀이 한다고 또 저기 가서 문제풀이 책 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과도하게 좀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웬만한 문제들은 이 핵심 요약에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조금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 문제 웬만하면 제가 다 집어넣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거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자. 여기 핵심 요약에 있는 문제만 풀어도 시험에 충분히 합격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약에 있는 문제 정도만 충분히 풀면 되겠다.
자, 그런데 그래도 나는 불안해요. 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라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뭐냐면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자, 우리 문제풀이는요. 작년하고 올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면 작년까지는요. 3.1회계 법인에서 기출문제를 딱 1회분만 공개했어요. 1회분. 하지만 올해부터는요. 기출문제 1년치 전체를 한 번씩 묶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치렀던 시험 문제를 전부 다 오픈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경관리사 시험 자체가 매번 새로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느 정도의 그 틀 안에서 시험이 출제되다 보니까 몇 년치 한 2개년치 동안 치러진 시험 문제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물론 이제 그것만 해도 풀기 힘들어요. 양이 많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 정도 2개년치 문제만 풀고 가면 대부분의 유형,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유형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고 풀어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풀이 정말 3일에서 공개해주는 그 문제풀이만 하더라도 충분할 거다. 그래서 저희 이패스코리아에서 이 문제풀이 과정 3일회계 법인에서 문제를 오픈할 때마다 그 오픈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출물이 해설 관련된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업데이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만 푸시면 이 시험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강의 촬영이 좀 늦었어요. 아마 작년에 공부하셨다가 혹시나 올해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작년에 제가 시즌 끝나고 3월까지 시즌 끝나고 허리 디스크에 조금 문제가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거동이 되게 힘들었어요. 움직이는 거 자체가 힘들어서 촬영이 늦었는데 그래서 원성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올려주세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정 관련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재경관리사가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회계 세 가지를 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저도 그 느낌을 아는데 처음에 공부 시작하다 보면 막 이 재무, 세무, 원가를 다 하고 싶어요. 나는 빨리 해서 빨리 합격하고 싶으니까 세 과목 전부 다 나는 한 번에 동시에 시작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세무회계는요. 자, 재무하고 원가는 그래도 돼요. 뭐 둘이 같이 시작해도 돼요. 하지만 세무회계는 재무회계를 모르면 할 수 없는 게 세무회계예요. 왜 그러냐? 세무회계는 뭐라 그러냐면요. 재무회계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세법은 이렇게 해요. 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자, 재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세무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마음에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세무회계는 재무회계를 반드시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거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70점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70점. 그래서 이 70점이 주는 마음의 위안이 되게 커요. 만약에 80점 넘어야 합격이에요. 그러면 포기할 문제가 별로 없어요. 80점을 넘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포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문제를 전부 다 맞추면 모를까? 이 포기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80점 넘기가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70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할 수 있겠네. 내가 나머지만 잘 맞추면 그 중에서 조금 틀리더라도 맞추면 얼마든지 합격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너무 복잡하고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빠르게 합격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포기하고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하고 포기할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구분을 하면서 가세요 라고 하면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어려워 보이잖아요. 자,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다 보면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자, 이거는 같이 포기합시다. 이거는 포기하고요. 이거 공부할 시간에 다른 거에 공부해서 거기에 더 투자해서 다른 문제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를 조금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 시험 문제가 거기서 나오면 어떡해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그 한 문제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해서 이 시험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 70점 넘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정 불안하신 분들은 저걸 좀 보시면 돼요. 우리 합격 후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자, 이렇게 포기할 거 포기하시죠 라고 하면서 가도 90점 이상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보면서 확신 가지시고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3일회계법인 교재 보면 두께가 이렇죠. 점점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매년 지날수록. 그래서 그 세 권을 얹혀놓으면 한 이 정도 됩니다. 두께가. 그러면 깝깝하죠. 이게 시험이라는 게 시험 들어가기 전날, 바로 전날, 그래도 내가 전체적인 내용은 한 번쯤 보고 들어가야 기억이 나는 게 시험이에요. 예전에 저도 회계사 할 때 보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한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부량이 돼야. 무슨 얘기냐면 시험 들어가기 전날 한 두세 과목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한번 훑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공부가 어느 정도 쌓여있지 않으면, 내공이 쌓여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꺼운 내용을 전날 여러분들이 다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실질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걸 좀 압축해서 요약한 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패스에 보면 핵심 요약 및 문제풀이라는 교재가 있죠. 그 안에 핵심 요약이라는 부분이 이론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축약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한 권에 3일 회계법인 교재 3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핵심이 되는 문제들까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 때는 이런 걸 했었어요. 공부하다가 기본서 공부하다가 중요한 내용을 좀 요약하고 싶으면 저희가 따로 그 요약집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물론 내가 스스로 만들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니까 내가 만든 것만큼 이해가 잘 되는 게 없기는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약집을 만들 만큼 시간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 요약집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하셔서 편하게 학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당부가 길어지는데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또 하나가 우리 세법은요. 생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듣다 보면 와 이게 뭐야? 그리고 여러분들 후기 보다 보면 세법이 너무 어려워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런 거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요. 절대 예습하면 안 됩니다. 예습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법을 포기하게 돼요. 나 세법 포기할래. 찍을래 그냥. 한 번으로 쭉 찍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세법은 무조건 예습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먼저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 들은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또 신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강사들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절대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하시는 거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하나만 더 봐볼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 하나만 보면 우리 재경관리사라는 시험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재경관리사라는 시험이 출제가 이렇게 나오죠. 출제라는 게 이쪽으로 해야겠네요. 제가 화면 밖으로 나가네. 안쪽으로 가져갈게요. 재경관리사 시험이 조세 총론 쪽이 있죠. 총론하고 국기법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를 배워요. 자, 출제되는 경향을 좀 알아야 여러분도 학습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총론하고 국기법에서 2에서 3문제 정도 나오죠. 근데 총론하고 국기법이 분량이 맞나 보면 정말 얇아요. 우리 책의 비중에서 보면 상당히 비중이 얇은데 문제는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총론하고 국기법은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해서 이 2-3문제는 기본적으로 좀 맞춰놓고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좀 필요하다. 총론 국기법은 무조건 잘 보셔야 된다. 두 번째, 그 법인세라는 문제가 17문제에서 18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많이 포기하죠. 왜냐? 복잡하고요. 중간에 보면 산식이 있어요. 자, 얼마까지 돼요? 라고 하는 막 계산하는 산식들이 쭉 나오는데 보기가 싫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포기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법인세를 포기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봐요. 한 4분의 1이죠. 25%예요. 그러면 몇 문제나 받겠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틀리고 가면 절대 이 시험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자, 다음에 소득세하고 부가세가 각각 10문제 정도씩 나와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상대적으로 암기할 거라기보다는 부가세는 기본적인 이론만 한번 딱 이해해 놓으면 이런 세금이구나 라고 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만 조금만 더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일 것 같고요. 소득세는 안타깝지만 암기할 게 많아.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비과세는, 뭐 소득공제는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회계사 공부할 때 뭘 했냐면 저는 예전에 일산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집에서 학교까지 가고 또 학교에서 집까지 가면 하루에 왕복 시간이 한 3시간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지하철에서 그 저희 세법 강의 교재가 한 이 정도 됐어요. 그러면 한 1800페이지 되거든요. 그걸 항상 지하철에 들고 다니면서 소득세 쪽을 많이 외웠었어요. 왜냐면 소득세는 다 암기거든. 그래서 암기하는 거는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한번 이렇게 쑥 보고 책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 한번 들고 좀 외워보고 보고 외워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봤던 내용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에 공부한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걸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분들이 많으실 텐데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저희 그 핵심 요약집 있잖아요. 얇잖아요. 그거 가져다니면서 소득세는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럴 수는 없죠. 사람이 항상 그럴 수 없는데 최소한 이 시험 공부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해보면 그게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쌓이게 되면 여러분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심지어 저는 뭐가 하나 있었냐면 회계사 시험 과목에 회계감사라는 게 있어요. 회계감사? 회계감사는요, 시험이 이거예요. 자, 우리 주식회사 외부감사의 법률 몇 조 몇 항에 보면 뭐가 있는데 그 내용을 써라.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저희 시험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주로 화장실에서 했어요. 화장실에서 시간 있으면 그 외워야 되는 법조문을 요 A4 용지에다가 작게 해가지고 쫙 출력해서 가져다니면서 화장실에서 이용하는 시간은 항상 그걸 보다 보니까 그렇게 쌓인 내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런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암기해야 될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면 저희 어디로 가느냐? 법인세의 5페이지로 가보죠. 저희가 그 페이지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총론에 대해서 1페이지부터 해서 그 다음에 총론 따로, 국기법 따로. 자, 법인세도 1페이지부터 쭉 나오고 법인세가 끝나면 소득세가 1페이지부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순서는 법인세부터 먼저 쭉 갈 거예요. 법인세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배우고 우리 조세 총론이란 걸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법인세라는 게 우리 법인세 5페이지 한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우선 법인세가 뭐냐?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회사들 많이 있죠.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그 다음에 한화 이런 회사들 많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럼 돈 벌었으니까 세금 좀 내세요 라고 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뭐냐? 법인세예요. 법인세. 자, 저나 여러분 같은 개인들, 자, 저희들도 돈 벌죠. 저희가 회사에 가면 월급 받기도 하고 주식을 팔아서 이익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을 팔아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개인들이 돈을 개인들도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소득이 발생했을 때 개인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소득세라면 여기는 소득세라면 법인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회사들 자, 그런 회사 법인들이 돈을 벌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 법인세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법인세라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납부하게 할 건지 자, 그 전체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이 법인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5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상 차이점 법인세 소득세도 모르는데 이 내용부터 나오니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자,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좀 필요해서 먼저 좀 보고 가려고 해요. 자, 법인세는요 그 제일 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과세합니다 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순자산 증가설이 뭐냐? 순자산이 뭔지도 모르니까 순자산 증가설을 알 수가 없죠. 자, 순자산이 뭐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 회계에서 이런 거 많이 배웠죠? 티계정.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자산이 온다고 배웠고요. 자, 여기에 부채가 온다고 배웠고요. 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배웠어요. 자, 하지만 세법은요, 용어가 조금 다른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이 금액을 자본이 아니고 뭐라고 부르냐면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세법은요, 법인세를 과세할 건데 어떨 때 과세할 거냐? 제가 법인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그 법인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걸 세법은 뭐라고 표현하냐? 순자산이 증가하면
과세할게요 라고 한다는 거야. 자, 순자산이 증가하면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무슨 얘기냐? 회사가 매출이 발생해요.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이 발생하는 것만큼 뭐가 늘어나겠어요? 현금이 들어오던 채권이 생기던 자산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발생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이 자본, 즉 순자산이라는 애가 증가할 거니까 너 소득이 발생했네? 순자산이 증가했네? 그러니까 법인세 과세할게 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게 순자산 증가설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핵심 요약에서는 조금 더 배우겠지만 자,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거는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부채가 감소할 때도 순자산이 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채무가 있었는데 채무가 없어졌어. 상대방이 야 채무 안 갚아도 돼 라고 탕감을 해줬어. 그러면 채무가 있던 게 없어지면요. 회사의 자본이 늘죠. 즉 순자산이 늘죠. 그러면 이익이 났으니까 즉 순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법인세 내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법인세의 순자산 증가설이야. 자, 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소득세는 조금 달라요. 소득세는요.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소득세법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첫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나와요? 소득원천설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너 돈 벌었어? 그럼 무조건 과세가 아니라 돈을 벌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일시적인 소득은 과세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우리 소득세법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세하는 내용이 과세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 그걸 보는 방법이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핵심 요약할 때 다시 한번 싹 보시면 지금은 조금 멍하실 거예요.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 핵심 요약하면서 또는 여러분들 이회독하면서 보면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법인세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보죠. 자, 우리 5페이지 중간에 보면 2번에 세무조정의 개념과 구분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법인세는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법인세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자, 소득 금액, 자, 회사가 얼마 벌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 회계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가 뭐였어요?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돈 얼마 벌었나요? 라고 하는 걸 계산해 놓은 게 우리 손익계산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가면 이 회사가 돈 얼마나 벌었는지가 나와요. 뭐 수익, 비용 항목도 빼서 당기순이익까지 계산을 하는 게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예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이 있으니까 만약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20%만큼 법인세 내세요 라고 한다면 회계상 이익에다가 20% 곱해서 자, 이게 법인세요 라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법인세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회계상의 이익만 알면 거기다 20%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회계에서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 빼서 계산한 이익이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이랑 달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 어떤 회사가요. 매출이 100인 회사가 있는데 다른 비용은 하나도 없고요. 접대비만 100을 썼어요. 그래서 이익이 0이래. 회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익 100인데요. 비용 100을 써서요. 이익이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세법이 그러면 잠깐만 수익이 100인데 비용이 0이어서 소득이 0이니까 법인세가 없어요 라고 해줄 거냐라고 봤더니 이 비용이 지금 뭐였대요? 접대비였대. 회사가 100이라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영업이사님이 1년 내내 가서 술만 드신 거야. 그래서 비용 100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대비라는 비용 100을 세법이 전부 다 인정할 거냐? 세금 계산할 때 봤더니 접대비는요 이거 다 인정 못 해드리겠어요. 다 못 해드리니까 우리 세법상으로는요 수익은 100인데 접대비 저건 10만 비용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90에 해당하는 만큼은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세법은 생각해서요. 이 90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세를 좀 내세요. 무슨 얘기냐? 회계적으로는 이익이 없거든요.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과세하는 소득을 이만큼 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 금액을 별도로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회계랑 상관없이. 또 한번 예를 들어봐요. 판매보증비라고 들어보셨어요? 판매보증.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AS 충당부채라고 하는데 현대차가 차를 팔아요. 자, 올해 이제 차를 팔았어. 올해 차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서 판매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무상 보증하는 게 있잖아요. 자, 엔진은 몇 년까지 고장 나면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릴게요. 자, 어떤 거는 또 몇 년 내에 고장 나면 무상으로 수리해 드릴게요. 이런 AS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이 차량이 판매됐다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그 보증했던 거에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거든요. 무상으로 수리. 자, 그렇게 무상으로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회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실제 그렇게 AS를 해주면서 비용이 발생할 때, 자, 돈이 지출되겠죠. 뭐 재료비도 들고, 그 교체하는 사람 인건비도 들고, 자, 그렇게 실제 AS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돈이 지출될 때 비용 처리할 거냐? 라고 봤더니 회계의 대원칙은 뭐예요? 발생주의잖아요. 발생주의. 발생주의란 건 뭐예요? 매출이 발생했거든요. 매출이 발생했는데 자, 이 매출과 관련해서 지금 뭐가 발생해요? 판매보증비라는 거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보증비를 실제 AS를 해줄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출을 인식한 올해, 자, 지금 내가 매출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매출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판매보증비도 같이 비용으로 잡아. 자, 근데 그러려고 봤더니 판매보증, AS란 걸 내가 나중에 얼마 해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나중에 돼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야. 아, 우리 과거에 보니까 매출액의 한 10%는 AS가 발생했네. 그러면 매출액의 10%만큼 판매보증비라는 비용을 잡고 비용은 발생했는데 아직 지출이 발생했나요? 아니야. 지출은 나중에 발생할 거니까 비용을 잡으면서 판매보증 충당부채라는 충당부채를 잡잖아요. 이게 회계야. 회계. 자, 회계는 발생주에 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회사가 여기에다가 이번엔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보증비를 계상했다고 봐요. 자, 그럼 이런 판매보증비를 세법이 인정할 거냐? 세법이 인정할 거냐?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세법은요.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 확정이라는 거예요. 세법은 확정이 돼야 수익이고 확정이 돼야 비용이야. 확정되지 않은 건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법이. 그러면 이 판매보증비라는 게 확정이 됐느냐? 확정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판매보증비는 내가 지금 매출이 발생했는데 먼 미래에 AS를 해줄 건데 AS가 언제 발생할지 얼마가 발생할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냥 추정해서 만들어낸 부채 금액일 비용 금액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비용이 아니네. 그러면 세법은 이 판매보증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는 100이라는 비용을 계상했지만 세법상으로는 이 비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상 과세소득은 그냥 100이 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업회계에서 만든 계산하는 손익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과세소득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우리는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거니까요. 세금 계산하는 거. 그럼 이 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수익하고 비용을 계산해서 세법상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하나는 회계상 소득금액이 일단 계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 이 중에서 세법하고 차이가 나는 애들만 조정을 해가지고 세법상 소득을 간접적으로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법인세에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세무조정이라고 해요. 세무조정.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이다. 회계상의 이익이 있는데, 자, 이게 세법상 소득금액이랑은 달라. 그러니까 이 이익을 세법이 생각하는 금액으로 바꿔주는 과정. 그걸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자, 근데 그 세무조정에 네 가지가 있대요. 근데 여기부터 어려워지죠. 뭐래요? 입금산입, 입금물산입, 송금산입, 송금물산입. 명칭이 일단 싫을 텐데 이건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 수업 듣다 보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자, 우리 회계는 수익하고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세법은요. 입금, 송금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회계상 수익에 해당하는 게 세법상 입금이고 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게 세법은 송금이야. 이름이 달라. 이름이 달라. 자, 그런데 이 회계상 수익하고 세법의 입금에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입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을 하고요. 회계상 비용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송금의 차이가 있으면 송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을 발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봐요. 이런 거요. 아까 그거 가지고 봐요. 회사가 접대비를 썼어요. 자, 장부에는 접대비를 잡았어. 근데 세법이 봤더니 세법상으로는 이 접대비는요. 송금으로 인정될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장부에는 접대비를 잡았는데 세법상으로 봤더니 이거는 세법상으로는 접대비 인정 하나도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세법 입장에서는요. 장부에는 비용이 잡혔으니까 소득이 줄어 있는데 세법상으로는 이게 송금이 아니니까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비용이 안 잡혀서 소득이 더 잡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세무조정을 뭐라고 하느냐? 손금으로 불산입한다 그래요. 즉 장부에 비용이 잡혀 있는데 세법상 소득 계산할 때는 손금으로 불산입. 자, 산입이라는 게 넣는 거잖아요. 넣는 거. 근데 불산입이니까 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으로 잡혀 있는데 손금으로 불산입하니까 이렇게 비용을 빼내는 거죠. 손금으로 불산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면요. 회계상 이익보다 세법상 소득이 늘까요? 줄까요? 늘겠죠. 자, 장부에 비용이 잡혀 있었는데 세무조정하면서 빼내. 자, 비용을 빼내니까 소득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손금 불산입하면 세법상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다. 늘어나는 거다. 두 번째 이런 경우 봐요. 자, 앞에 명칭은 상관하지 마시고 장부에는 비용을 안 잡았어요. 근데 세법이 봤을 때는 100만큼 손금이라고 생각해. 자, 나는 손금 먹여줄 생각이야. 세법, 이거 손금이네. 소득 줄여야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장부에 비용 안 잡았다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손금으로 추가적으로 먹어야죠. 자, 장부에는 비용이 안 잡혔는데 세법상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손금을 먹여야 되죠. 그런 걸 뭐 한다? 손금으로 산입하세요 라고 한다는 거야. 손금 산입 세무조정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손금 산입을 하게 되면요. 장부에는 비용이 안 잡혔는데 손금을 먹여요. 그러면 소득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는 소득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다음으로 장부에는 수익을 잡았어요. 100을 잡았어요. 근데 세법은 입금이 아니래. 입금이 아니래. 입금이 아닌데 장부에 수익이 잡혔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수익을 빼내야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입금으로 불산입할게요. 익숙해질 거예요.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이라. 자, 장부에는 수익을 안 잡았어요. 세법상은 입금이래요. 자, 장부에는 수익이 안 잡혀 있는데 세법상으로 입금이 이만큼 잡혀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입금으로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입금 산입한다는 거야. 자, 세법은 항상 자기 위주야. 자기 위주? 자기 위주에서 생각해요. 장부에는 수익이 없는데 세법은 입금이 있어. 자, 장부에는 없는데 세법에는 있어. 그럼 뭐예요? 입금으로 넣어야죠. 내 기준으로 입금으로 넣는 거죠. 세법 기준으로. 그래서 입금 산입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세무조정이다.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6페이지 넘기시면 이게 나올 텐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식이에요. 법인세 신고할 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 서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이게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 이제 손익계산서 제일 끝에 당기순이익 있잖아요. 그걸 먼저 갖다 써요. 이걸 회계상 소득이라고 보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다 뭐 한대요? 입금 산입, 손금 산입한대. 아, 지금 배운 거 나오죠? 아, 회계상의 이익을 그대로 가져다가 세금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회계상 이익을 일단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서 회계하고 세법상의 차이나는 항목들을 조정하는데 그게 하나가 입금 산입이 있고 손금 산입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와요? 이상한 말이 나와요.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고 그러면 이 차가감 소득금액이 세법상 소득이냐? 입금산입, 손금산입 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세법상 소득은 아니고 세법상의 소득은요. 그 밑에서 기부금에 대한 조정을 또 추가로 해요. 그러니까 다른 수익이나 비용 항목은 위에서 하고 기부금에 대한 조정은 요 밑에서 해요. 그런 다음에 기부금까지 차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요 밑에 나오는 금액이 뭐냐면 보시듯이 각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해서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올해의 소득금액. 자,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가져다 놓고 차이를 조정한 다음에 세법상의 소득, 즉 각사업연도 소득을 먼저 계산해요. 그런 다음에 이 각사업연도 소득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해 가는 게 우리 법인세의 가장 큰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6페이지 중간에 보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라는 가운데 박스가 있고 그 박스 밑에 보면 결산조정, 신고조정에서 설명이 나오죠.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생각하면 뭐야 이게 처음에 들을 때 뭐야 이게 그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거죠. 저한테도.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 이해 안 될 수 있다. 여기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일단 쭉 넘기세요. 넘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는 과정이고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 안 되면 넘기시라. 그 말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결산조정이 뭔가 보니까
설명이 이래요. 송금을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금을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 모르겠죠? 읽어도 모르겠어요. 신고조정 뭐래요? 결산 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입금, 송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조정하는 항목. 자, 이래서 제가 예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습하면서 이거 읽으면서 이해되실 분 없겠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습하지 말라는 거니까 꼭 그러시면 안 돼요. 꼭 그러신 분 계세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어져. 힘들어지거나 포기하게 돼. 아, 시험 왜 포기하셨어요? 아, 저 세무회계가 어려워서요. 세무회계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 자, 결산조정, 신고조정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에도 정말 자주 나와.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 보죠. 우리 조금 전에 이런 거 했어요. 회계상 수익비용과 세법상 입금, 송금의 차이가 있으면 조정을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세무조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차이가 있으면 입금산입, 입금물산입, 송금산입, 송금물산입이라는 차이를 조정하잖아요. 걔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신고조정이라고 해요. 차이가 있으면 조정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썼느냐? 결산 시 수익이나 비용하고요. 세법상의 입금 또는 송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세무조정에 의해서 조정하는 애들을 신고조정 항목이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면 조정하는 애들을 신고조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차이가 있으면 그게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사유들이다. 항목들이다. 그런데 결산조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자, 결산조정은 뭐래요? 결산 시, 자, 얘는 수익은 없고 비용만이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때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애를 결산조정이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보면 알아요. 좀 예를 들어봐야 돼. 재고자산 평가손실. 우리 회계에서 이런 거 했죠. 재고자산 평가손실. 우리 회사가 빵을 만들어. 빵을 만드는데 창고에다가 놔뒀던 빵이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다 부패했어. 곰팡이가 폈어요. 자, 그럼 그 빵 어떻게 해요? 장부가에 재고자산 100억 잡혀 있었는데 뭐에 다 곰팡이 났어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100억. 회계는 비용 떨면 끝나요. 회계는 비용 떨면 끝나요. 자, 그럼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란 걸 회사가 감모손실이란 걸 잡아서 그냥 비용으로 떨어야 돼요. 걔를. 근데 회사가 그걸 장부에다가 비용을 안 잡았어. 장부에다가 비용을 안 잡았다는 거예요. 재고자산 있으면 그 재고자산을 떨면서 비용을 잡아야 하는데 회사가 그걸 안 잡았다는 거야. 자, 그렇게 놓고 세법이 와서 봤어. 그랬더니 창고에 갔더니 빵이 다 부패해 있어. 그러니까 세법이 와서 야, 이거 빵 다 부패해 있는데 왜 비용 안 잡았어? 회사가 지금 장부에 비용 안 잡았잖아요. 근데 세법이 봤을 때 그럼 얘도 뭐냐? 빵이 부패해서 못 먹잖아. 얘는 세법이 봤을 때 송금이야. 자, 세법이 봤을 때는 송금인데 장부에다가 평가손실, 감모손실 이런 거 안 잡았어, 회사가.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장부에는 비용을 안 잡았는데 세법이 생각하는 송금이 있는 거야. 그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송금 산입한다 그랬잖아. 송금 산입. 근데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느냐? 얘는 못해요. 왜요? 다시 읽어보세요.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때는 송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결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재무제표 만들 때, 즉 손익계산서 만들 때 재고자산이란 걸 까면서 비용을 잡았을 때만 송금을 인정하지 회사가 장부에다가 지금 비용을 안 잡았잖아요. 세법은 송금이라고 생각해. 근데 회사가 장부에다 안 잡았어. 그러면 송금 인정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뭐냐? 결산조정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럼 아니 회사는 왜 그러나요? 아니 왜 다른 거는 다 조정한다더니 왜 얘만 안 해주나요? 라고 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애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얘네들은요 공통적인 성격이 뭐냐면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항목이에요. 무슨 얘기냐? 재고자산 평가손실 보세요. 뭐예요? 내가 어떤 외부와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내부적으로 창고에 있다가 썩었어. 부패했어. 그건 그냥 회사 내부적인 일이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내부적으로 장부에다가 우리 손실 났어요 라고 비용 잡으면 오케이, 세법이 인정해 줄게. 즉 장부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면 송금으로 인정하겠지만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 안 했대. 외부와의 거래 없이 회사 내부적인 건데 회사가 그걸 장부에다 안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너희가 알아서 했어야지. 너희 내부적인 건데 외부와의 거래가 있는 거면 내가 그 차이를 조정하겠지만 회사가 내부적으로 재고자산 금액이 다 날라갔네 라고 했으면 너희가 그걸 장부에다가 잡아야 세법이 인정할지 만지를 고민할 텐데 장부에도 안 잡았어. 그러니까 세법은 그러면 나중에 장부에 잡았을 때 먹여줄게 라고 하는 게 세법의 생각이다. 또 볼까요? 고정자산 평가 손실.
저희는 강원도에서 리조트를 하는데요. 강원도에 산불이 쫙 나서 오다가 우리 리조트에 옮겨 붙어서 리조트가 다 타버렸어. 그러면 이 건물이 전소했어요. 그러면 장부에 우리 건물 100억짜리였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손실을 잡아야죠.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회사가 안 잡았다는 거야. 안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건물이 있던 애가 화재가 나서 다 탔다. 이거 세법 입장에서 손실이냐? 송금 맞아. 송금 인정해. 자, 100억 송금이야. 자, 100억 송금이라고 세법은 생각하는데 장부에 봤더니 비용을 안 잡았네? 회사가? 건물 100억이 그대로 있네? 그러면 세법은 야, 이거는 송금이니까 송금 먹어야지라고 송금 산입을 해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화재라는 것도 어떤 외부 거래가 아니라 야, 내부적으로 화재가 났으면 너희가 장부에다가 우리 화재 났으니까 비용 잡을게요 라고 100억이라는 비용을 회사가 잡았으면 세법도 얘를 송금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조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장부에다 비용을 안 잡았네? 세법이 봤을 땐 분명히 송금이에요. 장부에다 비용을 안 잡았어. 그럼 이걸 송금을 먹여줄까 했더니 이 화재라는 거는 그냥 회사 내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비용을 잡았을 때만 먹이는 거지 지금처럼 장부에다가 비용을 안 잡았는데 세법에 와서 야, 왜 그랬어? 송금 먹어야지 라고 송금 산입해 줄 거냐? 안 해준다는 거야. 장부에 잡았을 때만 하는 거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대송금? 회계에서 대송금이 뭐예요? 내가 받을 돈이 있었어. 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던, 돈을 빌려줬던, 받을 돈이 있었는데 상대방 봤더니 완전 파산해버렸어. 이제 못 받아, 쟤는요. 돈을 못 받는 순간 우리 회사에 채권이 1억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망해서요. 이제 못 받네. 라고 대손을 떨어버린 거야. 장부상에서 이 채권을 없애는 게 대손이에요. 자, 봤더니 세법이 봤더니요. 상대방 거래처가 저렇게 망했으면 세법이 봤을 때 이건 이제 대손을 인정해 주려고 해. 세법이 봤을 땐 분명히 송금이야. 1억만큼 있어요. 근데 회사가 장부에다가 비용을 안 잡았네? 대송금 처리를 안 했네? 자, 장부에는 대손 처리 안 했는데 세법이 봤을 때는 1억만큼 송금이라고 생각해. 자, 이랬을 때 이걸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느냐? 대송금이란 게 뭐예요? 회사 내부적인 거야. 뭐 외부와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내부적으로 이거 못 받네 라고 해서 잡는 게 대송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회사 내부적인 대송금은요. 결산 시 비용으로 안 했으면 그러니까 장부에는 비용이 안 잡혀 있어. 그러면 이걸 아무리 설사 세법이 이걸 송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송금 산입 못 한다는 거예요. 즉 장부에 잡았을 때만 송금을 먹여주겠다는 거죠. 똑같아요. 삼각비 한 번 더 볼까요? 삼각비가 뭐예요? 기계를 샀어. 자, 100억짜리 기계를 샀는데 돈은 다 나갔어요. 자, 100억을 줬으니까 기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우리 창고에 지금 100억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삼각이란 건 뭐예요? 이 기계 장치가 뭐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그 물건이 팔리면 뭐가 발생해요? 매출이 발생해. 그러니까 이 기계 장치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매출이 발생할 거야,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기계 장치 100억짜리를 샀는데 이 100억이라는 금액도 분명히 회사 입장에선 비용인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매출이 발생을 하니까 미래에 매출이 발생하니까 취득할 때 들어간 100억이란 것도 그 매출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응시켜서 비용을 같이 매긴 거죠. 그래야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 유형자산에 대한 비용이 같이 안분해서 들어가줘야 대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분해서 가는 게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도 기본적인 성격은 100억이라는 돈은 구입할 때 이미 지출은 다 끝났어.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뭐냐? 이렇게 100억에 취득한 기계장치가 있으면 이 금액을 매출이 발생하는 기간 동으로 안분해가지고 비용을 떠는 거에 불과해요. 즉 안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내부적으로 비용을 안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적인 비용이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법상 감가상각비 올해 한 20억이라고 생각해. 근데 회사가 장부에다가 감가상각비를 안 잡았네? 그러면 세법은 지금 손금, 감가상각비란 손금을 20억 정도 먹여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장부에 안 잡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손금 산입 할 수 있느냐? 얘는 못해요. 왜요? 내부적인 비용이란 거야. 즉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어요. 회사가 그러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그럼 만약에 회사가 장부에다가 감가상각비 잡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인정하고 갔을 거야. 세법이 인정하는 금액만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요. 퇴충하고 대충 이런 게 뭐냐? 퇴충 생각해봐요. 퇴충이 뭐예요? 자, 퇴직금이라고 알죠? 여러분이 회사를 가봐야 돼. 그러면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아주 빠삭해져요. 항상 생각하고 다니거든. 자, 내가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얼마지? 이게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있어요. 회사 다니는 동안.
그러면 퇴직금이요.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을 더 줘.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근무했는데 월급여가 500이다? 5년 근무했다? 그러면 5 곱하기 500 해서 2,500 주는 게 퇴직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이란 거 언제 주느냐? 임직원이 퇴사할 때 그때 줘요. 그때 줘. 그러니까 돈은 실제 퇴사할 때 나가. 근데 이 퇴직금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퇴직금이란 게요. 내가 입사해서부터 기간이 지날 때마다 점점 이렇게 쌓여가거든. 자, 올해 1년이 지났어요. 그럼 퇴직금 이만큼 생기고, 자, 1년 더 근무했어요. 그럼 퇴직금이 또 이만큼 더 생기고, 1년 지나면 퇴직금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점점 매년, 자, 종업원이 회사에서 1년 근무를 해갈 때마다 퇴직금이란 거는 점점 이렇게 쌓여가는 개념이거든. 근데 우리 회계는 뭐였어요? 발생주의, 현금주의가 아니야. 돈 줄 때 비용이 아니라, 야, 이 사람이 올해 1년 근무해서 퇴직금 이만큼 발생했어? 그럼 이 발생한 거 아직 지급하진 않았어. 미래 퇴사할 때 줄 거지만 올해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이거 비용 잡아야지. 그래서 비용을 잡으면서 비용은 잡는데 돈은 미래에 나갈 거잖아. 아직 안 줬잖아. 그러니까 미래에 줄 부채인 거잖아요. 그래서 잡는 게 퇴충이라고. 퇴충이잖아요. 그럼 퇴충은 실제 외부와의 거래, 즉 퇴사라는 상황이 발생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내부적으로 막 혼자 막 계산해 놓은 거야. 자, 얘가 지금 1년 근무했으니까 이만큼 쌓였네. 올해 1년 더 했으니까 또 이만큼 더 쌓였네. 라고 해서 장부에다가 잡아놓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인 거예요.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야, 퇴충 내가 이만큼 송금 먹여줄 거야. 난 이 정도는 송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1억이 송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가 장부에다 안 잡았어. 퇴충을 안 잡았어요. 그럼 이걸 야, 송금 산입해야지 라고 하느냐? 안 한다는 거야. 왜냐? 내부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얘가 어려워서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결산조정의 특징은 뭐냐? 비용에만 있어. 비용에만. 자, 비용인데 어떤 비용이냐? 회사가 내부적으로 잡는 비용들. 자, 그런 비용들은요, 회사가 장부에다가 내부적인 거니까 외부와의 거래 없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잡는 비용이기 때문에 장부에다가 비용을 잡으면 세법이 인정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요. 하지만 장부의 비용을 안 잡았어. 안 잡았을 때는 절대 송금으로 먹을 수가 없더라. 이런 게 결산조정 항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결산 조정들은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된대. 자, 이 표현이 좀 어려워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 자, 평가 손실이 있다고 봐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는데, 자, X 1년이 있었어요. 자, 이때 장부에도 계상을 하나도 안 하고요. 세무조정 할 수 있어요? 없어. 평가 손실이니까 만약에 평가 손실이라는 게 10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이 생각할 때는 10만큼 송금이라 하더라도 장부에다가 회사가 비용을 안 잡았잖아요. 그러면 송금산이라고 세무조정을 안 한다 그랬어요. 이런 애들은. 자, 이렇게 당해 사업연도에 즉 X1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요. 그 금액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세무조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비용은 못 먹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을 해라. 즉, 자, X1년도에 장부에 안 하다 보니까 못 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그럼 너 그 이후 사업연도에 장부에다가 이렇게 비용으로 잡아. 그러면 X2년도에 세법이 이만큼 그대로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결산조정이다. 자, 결산조정의 특징은요, 장부의 비용 잡았을 때만 송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X1년도에 장부의 비용 안 잡는 순간 올해는 이제 무조건 못 먹는 거야. 그러면 이건 아예 인정 안 하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걸 인정받고 싶으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장부에다가 송금 잡아.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자, 그런데 실무조정은 완전히 달라요. 자, 이런 얘기를 봐요. 자, 인건비가 있었다고 보죠. 자, 똑같이 인건비 10인데 X1년하고 X2년으로 봐보면 자, 인건비가 나갔어. 자, 인건비라는 건 외부와의 거래가 있잖아요. 외부와의 거래가 있는 거니까 지출했으면 분명히 이제 비용 잡고 세법도 인건비 나갔어? 그럼 송금 생각해. 그러니까 세법도 송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회사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장부에다가 비용을 안 잡았다는 거. 아,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네. BT 이게 뭐냐면 B가 북이에요. 북. 우리 장부 결산. T가 텍스예요. 세법. 이 용어 약속을 안 했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 B는 장부고요. T가 텍스예요. 자, 장부에다가 인건비 비용 안 잡았다는 거야. 세법은요. 세법을 봤을 때는 외부에다가 인건비를 줬으면 그건 송금이야. 무조건 송금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부에는 비용이 안 잡혔는데 세법을 봤을 때는 송금이에요.
그럼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송금을 먹여야죠. 세법은 송금인데 장부에 안 잡혀 있잖아. 그러면 야, 송금 먹여야지. 라고 해서 송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원래 하는 건데, 이 송금산입 세무조정할 때 뭐 하나 생각하자 그랬어요? 잠깐만, 근데 이 비용이 외부와의 거래가 있는 건가? 라고 봤더니, 이렇게 외부와의 거래 없이 내부적인 이런 애들이 아닌 거야. 인건비는. 외부와의 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와의 거래가 있었으면 송금산입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송금산입을 했어야 되는 거야. X1년도에.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벌어진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요, 장부에다가도 이렇게 비용을 안 잡고, 송금산입이라는 것도 안 했다는 거야. 송금산입도 안 했대. 그럼 결과적으로 X1년도에 송금을 못 먹은 거예요, 회사가. 그러면 X1년도에 송금을 못 먹었으니까 그 다음 연도가 돼서, X2년도가 돼서 장부에다가, 우리 작년에 비용 못 먹었으니까 올해 비용 먹을게요 라고 이렇게 썼을 때 세법이 이걸 인정할 거냐? 세법이 얘를 인정 안 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작년에도 비용 못 먹었는데, 송금 못 먹었는데, 올해 비용 잡았더니 또 인정 안 해준대. 그럼 얘는 영원히 못 먹은 거냐?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됐어요. 당해 사업연도의 송금이에요. 자, 인건비는 원래 올해의 송금이야. 세법이 생각할 때. 근데 그걸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도 안 했어. 장부에다 비용 안 잡았어. 거기다가 세무조정도 송금산입을 누락했어. 그러면 장부에다가 비용을 안 잡았으면 원래 뭐 할 수 있어요? 장부에다가 비용을 안 잡았으면 세법이 생각할 땐 송금인데 장부에 안 잡았으니까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송금산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 송금산입할 수 있는데 이것도 누락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누락됐을 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즉 X2년도에 와서 우리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 먹을게요.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장님 그걸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냐면 이럴 때는 이후 사업연도에 먹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작년에 법인세 신고를 잘못했어요 라고 가서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비용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있으니까 인건비가 비용이 반영이 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고 법인세가 줄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걸 비용 처리 안 하다 보니까 소득이 많이 잡혔겠지. 그러니까 법인세를 더 냈겠지. 법인세 많이 낸 거예요. 많이 낸 거.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이거 인건비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세금을 좀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많이 냈던 세금 좀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법에서 경정청구라고 불러요. 자, 과거에 초과해서 많이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청구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자, 이거는 우리 마지막에 국기법 그쪽 가서 또 볼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뭐는요? 대부분의 애들이, 자, 대부분의 애들, 즉 신고조정인 애들은 경정청구하는 거야. 우리 작년에 잘못했어요. 작년에 세금 많이 냈어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올해 못했으니까 나 내년에 먹을게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결산조정인 애들은요, 항상 장부에 잡았을 때 그 시점에 세법이 인정하기 때문에 올해 장부에 안 잡았어. 그러면 올해는 이제 못 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사업연도에 가서 장부에다가 비용 반영하면 그때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장부에 잡는 때를. 그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에요. 좀 어려웠죠? 앞부분이.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해보면요. 7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 중간에 한번 봐보죠. 자, 시험이 이렇게 나와.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봐보면 결산조정, 신고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에 보니까 결산조정이란 장부에 기장 처리할 때만 세무회계상 송금으로 인정받는 항목 맞죠? 정의를 그대로 얘기했어요. 맞고요. 2번에 신고조정 사항은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이 가능하죠. 신고조정은 외부와의 거래가 있으니까 세무조정을 하는 거고 맞고요. 3번에 결산조정 사항은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죠. 경정청구 누구만 한다고 그랬어요? 신고조정만. 결산조정은 경정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작년에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 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너가 장부에 반영해서 먹어. 옛날 거 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후 사업연도에 장부에 계상해서 먹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자, 4번에 보기 4번에 보면 신고조정 사항은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송금으로 인정된다. 앞뒤를 섞어놨네. 뒤에 있는 설명은 결산조정 사항인데 앞에 제목은 신고조정이라고 달아놨죠. 주어를.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정말 자주 나와요. 정말. 자, 예제 3번 보고 마무리하면요. 세무조정사항을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으로 나누는데 성격이 다른 게 뭐냐? 성격이 다른 게 뭐냐? 자, 여기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이 있다라고 할 때 성격이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 뭐냐면 결산조정 사항들을 쭉 섞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신고조정을 넣어요. 그 다음에 차이를 구분하라고 그래요. 여기도 봐보면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파손, 2번부터 보세요.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 감액손실. 뭐예요? 재고자산, 평가차손, 감액손실. 3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 4번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 이런 애들은 다 뭐예요? 외부와의 거래가 아니라 회사가 내부적으로 잡는 비용들. 그래서 결산조정. 그래서 장부의 비용 잡았을 때만 송금 먹을 수 있는 애들.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결산조정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성격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요. 동그라미 1번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3개 항목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문제를 시험장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교시부터 힘드셨을 텐데 아마 입금, 송금, 자 이런 용어, 입금, 산입, 송금, 산입, 결산조정, 신고조정 아마 세법이라는 게 시작부터가 여러분들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어렵다고 해서 계속 처음부터 막 돌려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전체를 한번 들어보는 거. 그걸 회독한다고 그러잖아요. 1회독하고 2회독하고 적어도 정규 강의는 2회독까지는 먼저 하고 다른 뭐 문제풀이나 기출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베이스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